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4일 동안 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무대로 다자 정상 외교 자리를 택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올해 약 6개월간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공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이 글로벌 불확실성, 안보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시급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다자 이 외교의 장은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이 외교 정책의 기존은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임이었던 윤 정부 때는 가치 외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결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실용 외교의 속도전이 붙은 가운데 이 G7 정상회의 참석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두 정상이 2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훈훈해 보이는 분위기였거든요. 이 통화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큰 의미 없다. 그냥 인사 자리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선거가 끝나면 서로 통화를 하는 게 상례고 뭐 하루 이틀 늦었네 뭐 몇 분이네 이건 안 중요하다. 예. 그냥 통과 의례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요 직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90분 통화했거든요. 그쵸. 주제는 관세 하나였거든요. 사실상.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과는 2시간 반을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제가 하나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20분 통화 내용을 지금 평가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의례, 앞으로 잘해보자 이 정도 인사치레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결과는 향후에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번에는 통과 의례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용보다는 인사치레 축하의 의미가 더 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G7 정상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굉장히 빠르게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그 일정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뭐 러우 전쟁,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중국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이 매우 크거든요. 일단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이번에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헥스에스 장관도 얘기했고 또 이 3월에 나온 임시국가 방위 전략, 예. 안보 전략에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중국 견제 전초 기주로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 해양 패권은 아주 중요한데 이 함선 건조에서 한국의 조선력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깜짝 양자 정상회담이 길지는 않겠죠.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자회담이 진행된다고 하고 또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혹은 뭐 관세 모든 걸 한 번에 묶어서 하는 원스톱 쇼핑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원스톱 쇼핑이 쉽지가 않죠. 물건 하나만 사도 이것저것 고르는데 시간이 네. 많이 가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원스톱 쇼핑을 하기에는 지금 남아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죠. 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있고 이제 헥스에스 장관이 방위비 문제까지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까지 이거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뭐 결이 훨씬 다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원스톱 쇼핑은 쉽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으로 가는 건 쉽지 않고
꼭 원스톱 쇼핑이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그러니까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안보 카드를 이 경제 문제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 카드를 압박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봐서는 현안별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예. 원래 동맹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안보는 같이 손가락 걸고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판 하나를 튕기겠다는 게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양쪽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양쪽이 다 남는 장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기존의 한미동맹의 틀을 양쪽 다 윈윈이니까요.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한미관계 미래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시기에서는 우리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이제 이 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익을 챙기느냐. 다만 줄 건 줘야죠. 왜냐하면 미국도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주고받는 게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아야겠습니까? 일단 이 경제 예. 쪽에서 미국이 저렇게 트럼피즘이 광풍을 몰아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그다음에 매년 1조 달러의 재정 적자, 예. 그다음에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거칠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워서 그렇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명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안보 분야죠. 안보는 북핵 위협이 이미 현실화됐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나토의 3.5%까지 방위비 증액 우리도 2.8% 쓰고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근데 나토는 3.5% 받아들인 분위기거든요. 러시아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5%까지 증액을 요구하거든요. 5%는 뭐 거의 전쟁 준비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 좀 받아내야 된다. 예를 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농축과 제철 기능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이 확장 억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확장 억제 이런 부분들도 이 비용 개념과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 안보의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야 되는 거고 또 방위비 증액 같은 경우도 5%못 받아들이죠. 유럽도 3.5까지는 가능하지만 5%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5%는 증액을 하고 1.5%는 항목 조정. 예를 들면 일반 도로 건설할 때 강도를 높여서 탱크가 지나가면 이게 국방부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8% 내니까 0.7% 정도 그것도 크죠. 그러나 만일에 증액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북핵 대응 혹은 우리 자주국방력, 확장 억제 연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건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실용주의의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 지금 이재명 외교의 이제 핵심이 실용 외교고 국익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 보고 과거사를 덮더라도 이 현재 안보나 이런 위협, 동맹 중심의 가치 연대를 통해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치 외교거든요. 예. 근데 실용 외교는 아니거든요. 우리 국익의 과거, 현재, 미래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를 말한다고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도 다소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책임지고 있는 이제 그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 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사실상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전에 기존의 틀을 갑자기 바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장은 이건 쉽지 않다. 그렇게 뭐 그게 또 모든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암초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위안부 예.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는 게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일본이 이제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는 원칙 합의에 위반이 된다고 재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뜨거운 감자는 한일 대륙봉 협정이에요. 78년에 지금 7강구죠. 한일의 공동 개발 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약의 효력이 50년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6월 달부터예요. 예. 근데 대륙봉 협정 때는 우리에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 대륙봉 연결됐다는 개념, 대륙봉론에 따라서 한일 공동구역을 설정했거든요. 7강구를.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국제법이 국제관례가 바뀌어서 대륙봉이 아니고 거리 중심, 양쪽 거리 중심으로 지금 규정을 하는 게 일반화됐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걸 무효해버리면은 이 7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 가버려요. 이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이거는 뭐 또 위안부 문제와는 또 다른 파괴력이 있는 한일 갈등에 핵폭탄급 어떤 위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실용외교를 잘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제 이런 암초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결과적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잘 해결하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을 해 이제 실용외교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겠죠. 이제 위험한 암초들이 많다, 숙제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제 경제가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G7 국가들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계속해서 주장할 텐데 이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할까요? 지금 미국이 G7 중심이지만 G7도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G7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연대, 냉전기와 같은 강한 가치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 느슨한 진영은 존재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각자 도생의 셈법이거든요. 예.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중국,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모색을 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미국과 나토라는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중국과도 또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에 기반을 두되 사실은 각자 도생이다. 그게 이제 이 실용외교의 친화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 이 둘을 좋아하는 게 또 이제 한미 관계, 이제 국제 외교에서 또 다른 숙제가 될 거고 예. 여기 또 이제 한중 관계가 숨어 있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 좀 전에 미국 대사들도 다 지금 중국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숙제는 조금 비속어로 쓰면 한 놈만 팬다거든요. 오바마 정부부터. 왜냐, 미국이 지금 미국의 도전 세력으로 라이벌로 최대 부상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처음 입장,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에 대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우려한 내린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헥스테스 장관은 또 샹그리라 대화에서 안미 경중, 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돈은 중국에게 버는 거 그거 용납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또 발끈했죠. 한중 관계 이간질 시키지 마라. 왜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역시 이 세 문제. 그다음 조금 더 나가면 러우 전쟁의 북한군 파병으로 이제 러시아도 뜨거운 감자거든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고 있다는 신형 구축함, 공대공 미사일, 공중 조이공 통조기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글로벌 외교 중에서도 한일, 한미, 한중, 한러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 연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큰 숙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중이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히토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잖아요. 사실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뭐 각자 도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관세 전쟁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유리할 수가 없어요. 예. 관세가 전가에 보도면 다들 관세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봉합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 준하는 거지 무슨 뭐 100% 200% 관세를 해서 모두가 항복한다. 또 관세 문제는 경제 문제지만 정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는 국내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니까 그 관세에 일방적으로 만일에 이 패배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관세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내 기반이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조하고 무릎을 꿇거나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나라는 막 때리지만 예. 러시아 푸틴 말 안 듣고 있고 시진핑 말 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경제 일방주의가 꼭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그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 현명한 이제 협상을 도출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다음 주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관련된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